피해 장막이 드리운 유혹의 밤. 장초는 24시간 내내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도시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20살은 여느 또래들처럼 학과 공부와 아르바이트에 쫓기는 평범한 삶이 아니었다. 대신 그녀는 천상인간이라는 이름의 비밀스러운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부와 욕망의 거미줄에 휘감겨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학비를 벌기 위함이었지만 곧 그녀는 쉬운 돈의 달콤함에 중독되었다. 어느 날 밤 그녀의 시선은 짙은 남색 슈트를 입은 한 남자에게 멈췄다. 그의 이름은 셰헉이었다. 그는 쿵밍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다 불만족스러운 급여 때문에 이곳으로 옮겨온 인물이었다. 셰왁은 건장하고 잘생긴 외모와 세련된 옷차림으로 구유한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장초와 셰왁, 그들은 서로에게서 같은 종류의 공허함과 야망을 발견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욕망을 채워주는 공생관계에 가까웠다. 그들은 유흥업소의 화려함 속에서 쾌락에 탐닉하고 밤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돈을 벌었다. 장초는 학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셰왁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침실은 언제나 돈 냄새가 진동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못했다. 더 많은 돈, 더 빠른 성공을 갈망하며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찾았다. 한밤중 그들은 침대에 누워 속삭였다. 셰왁은 장초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초야, 우리는 이대로 평범하게 살 수는 없어. 우리는 더 큰 것을 원하잖아. 장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맞아요. 이 생활은 너무 지루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진짜 부자가 될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불만에서 시작해 점점 더 구체적이고 위험한 계획으로 변모해 갔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야망을 품은 두 악마의 연합이었다. 두 사람은 밤마다 도시의 그림자 속에서 불법과 폭력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인맥을 동원했고 결국 한 남자를 알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목확장. 한때 유명한 기술자였던 그는 지금은 두패한 사업가로 도시의 모든 어두운 거래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의 부는 천문학적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탐욕과 잔혹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장초와 셰왁은 목확대가 아니었다. 그들의 야망은 곧 그들을 파멸로 이끌 거대한 함정이 될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두 젊은이의 눈은 돈에 대한 욕망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살벌하고 차가웠다. 이 밤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피로 물든 욕망의 서막이 막 오르고 있었다. 지옥의 문을 여는 유혹의 덫 목국장은 천상인간의 비비비룸에서 시가 연기를 내뿜으며 장초를 기다렸다. 그의 눈에는 이미 그녀를 향한 짐승 같은 욕망이 번뜩이고 있었다. 39세의 성공한 기술자이자 사업가인 그는 겉으로는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지만 내면은 쾌락과 폭력에 굶주려 있었다. 그는 늘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맸고 순수하면서도 태폐적인 매력을 풍기는 장초는 그의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장초는 마치 잘 짜여진 연극의 여주인공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목국장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피하며 긴장감을 조성했다. 그러나 이내 그는 그녀의 무릎에 손을 얹으며 낮고 끈적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군. 흥미로워. 장초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심장은 콩쾅거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계산적인 흥분이었다.
당신 같은 분을 만나게 되어 영광이에요. 그녀의 말 한마디는 목콕장의 자만심을 부풀게 했다. 그들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다. 매달 3만 위안이라는 거액을 받으며 장초는 목콕장의 비밀스러운 정부가 되었다. 그는 그녀를 도시 외곽의 3층짜리 호화로운 별장으로 데려갔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저택이었지만 그곳은 곧 장초에게 지옥으로 변했다. 목콕장은 자신의 변태적인 욕망을 서슴없이 드러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별장의 공기는 차갑고 섬뜩하게 변했다. 그는 장초에게 짐승 가죽으로 만든 끈으로 손목을 묶으라 명령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마치 덫에 걸린 야수 같았다. 이런 고통을 느껴봐야 진짜 쾌락을 알게 되지. 목콕장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별장 안에 울려 퍼졌다. 장초는 묶인 채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면서도 속으로는 차갑게 분노를 키웠다. 그녀는 고통이 커질수록 복수와 돈에 대한 집착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밤 목콕장은 별장의 비밀 금고를 자랑했다. 이 안에 있는 돈은 내 평생의 노력이자 너의 미래야. 내 말을 잘 들으면 너도 이 돈을 만질 수 있을 거야. 그는 금고를 열어 현금 뭉치와 보석들을 보여주며 장초의 눈을 멀게 했다. 그때 장초의 눈동자는 탐욕으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목콕장에 시작했다. 그녀는 목숨을 건 위험한 게임에 뛰어들었다. 복수와 돈을 위해 그녀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려 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별장에서 두 사람의 끔찍한 게임이 시작되었다. 한쪽은 순수한 욕망으로, 다른 한쪽은 잔혹한 욕망으로 서로에게 덫을 놓았다. 지옥의 문은 이미 열렸고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었다. 피로 물든 복수의 서고. 목콕장의 저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낙원이었다. 하지만 장초에게 그곳은 매일 밤 악몽이 반복되는 감옥과도 같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것이라 부르며 그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다. 성적 취향을 넘어서는 가학적인 행위는 그녀의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는 그녀를 단순히 누리개로 여겼을 뿐 인간적인 존중 따위는 없었다. 가장 치명적인 사건은 도박장에서 일어났다. 목콕장은 친구들과의 도박에서 연달아 돈을 잃고 있었다. 그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장초에게 대신 게임을 하라고 명령했다. 장초는 놀랍게도 12만 위안을 땄다. 그녀의 심장은 흥분으로 쿵쾅거렸다. 이 돈이라면 그녀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목콕장은 그녀의 희망을 잔인하게 짓밟았다. 그는 딴 돈을 모두 가져가고 단지 2만 위안만을 선물이라며 그녀에게 던져주었다. 그 순간 장초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목콕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2만 위안은 제가 딴 돈이에요. 목콕장은 비웃으며 그녀의 뺨을 때렸다. 멍청한 년,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거야. 네 몸뚱이조차도. 그 말은 장초의 영혼을 깊이 찌르는 칼날과 같았다. 며칠 후 목콕장은 또다시 그녀를 굴욕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술에 취해 자신의 300만 위안이 은행에 예금되어 있다고 자랑했다. 얌전히 내 말을 잘 들으면 너도 돈을 만질 수 있게 해주지. 그의 오만한 말은 장초의 마음에 기름을 부었다. 300만 위안이 있으면서 겨우 12만 위안에 그렇게 인색하게 굴다니.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복수와 돈을 빼앗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날 밤 장초는 셰훅에게 연락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홍, 더 이상 못 참겠어.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려야 해. 셰욱은 그녀의 눈빛에서 전에 본 적 없는 광기를 읽었다. 어떻게?
장초는 차갑게 웃었다. 그의 돈을 훔치고 그에게 굴욕을 줬던 모든 것을 잃고 피눈물을 흘려야 해. 그들은 복잡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장초는 목콕장의 약점을, 셰헉은 그를 납치할 방법을 연구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냉혈한 암살자들이 목표를 정하는 것처럼 치밀하고 잔혹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넘겼고 복수의 칼날은 이미 목콕장의 목을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들의 양심이나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탐욕과 증오만이 이글거렸다. 피로 물든 복수의 서곡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악마의 계약. 장초와 셰헉은 이제 복수와 탐욕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뭉친 완벽한 공범이 되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연인들의 속삭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계산적이며 피냄새가 나는 작전회의였다. 그들은 목헉장의 습관, 그의 이동 경로, 그리고 그의 재산 규모에 대해 밤샘 토론을 벌였다. 이 모든 정보는 목숨을 건 한 판의 게임을 위한 치밀한 설계도였다. 하지만 두 사람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또 한 명의 동료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바로 그때 셰헉은 그의 오랜 친구인 천광리를 떠올렸다. 천광리는 과거의 쿵밍의 나이트클럽에서 셰헉과 함께 일했던 인물로 덩치는 크지만 머리는 단순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셰헉은 이 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셰헉은 천광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비밀스러웠다. 광리, 큰 건이 하나 있어. 목숨 걸고 한 번에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야. 천광리는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무슨 일인데? 셰헉은 마치 한 편의 영화 시나리오처럼 지어냈다. 목헉장이라는 놈이 우리에게 거액을 빌려가고 갚지 않고 있어. 이제는 무력을 써서라도 받아내야 해. 네 힘이 필요해. 성공하면 확실하게 보상해주마. 천광리의 눈은 돈이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빛났다. 그는 셰헉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돈을 빌려주고 떼인 채무를 받아내는 일은 흔한 일이었고 그는 평소에 셰헉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다. 다음 날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기차를 타고 리장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피비린내 나는 범죄의 공범이 될 거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천광리가 리장에 도착한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어둠이 깔린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마지막 작전 회의를 했다. 장초는 목헉장의 별장 구조와 그의 일상적인 동선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녀는 그를 납치할 장소로 자신의 허름한 색방을 제안했다. 놈은 절대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놈은 제가 필요하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셰헉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천광리와 함께 시장으로 향했다. 그들은 마치 쇼핑을 하듯 아무렇지도 않게 범행 도구들을 구입했다. 밧줄, 검은색 나일론 봉투, 고무장갑, 그리고 시체를 담을 자루까지.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였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은 그저 일에 불과했다. 세 사람은 서로에게 약속했다. 이번 일은 철저하게 비밀로 하자. 우리 셋만 아는 거야. 그들의 맹세는 악마에게 바치는 서약과도 같았다. 그들의 손은 이미 피로 물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으로 목헉장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돈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와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었다. 피로 물든 밤의 초대. 12월 19일 저녁 8시. 장초의 새빵은 끔찍한 무대가 될 준비를 마쳤다. 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렸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장초는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처럼 아름답고 순수해 보였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고 그녀는 목확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빠, 오늘 밤에 보고 싶어요. 메시지를 받은 목확장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자신의 검은색 벤츠를 몰고 장초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정부의 따뜻한 품에 안길 생각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곳은 사랑의 보금자리가 아닌 피냄새가 진동할 예정인 도살장이었다. 장초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목확장을 맞이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상냥하고 매혹적인 미소를 지었다. 목확장은 그녀의 손을 잡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들의 발소리는 조용히 복도를 울렸다. 그들의 발걸음은 마치 죽음의 왈츠처럼 둔탁하고 느렸다. 드디어 방에 도착했다. 장초가 문을 열자 방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목확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방 안을 살폈다. 그때였다. 등기에서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다. 바로 그 순간 셰왁과 청광리가 어둠 속에서 튀어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식칼과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목확장은 반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셰왁이 쇠파이프로 그의 머리를 강타했고 청광미는 재빨리 그의 손과 발을 밧줄로 묶었다. 미소를 지으며 그를 내려다보았다. 오빠가 저한테 했던 모든 짓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복수심이 가득했다. 목확장은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분노와 공포에 휩싸여 소리쳤다.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줄게. 원하는 만큼 다 줄 테니 제발 살려줘. 그러나 세 사람은 그의 애원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몸을 샅샅이 뒤져 휴대전화, 신분증, 은행카드, 그리고 차 열쇠까지 빼앗았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무감각했다.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인간이 아닌 돈을 위한 도구만을 찾아내는 기계 같았다. 방 안에는 목확장의 거친 숨소리와 그의 공포에 질린 비명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도시의 밤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지만 이 방 안에는 오직 지옥만이 존재했다. 목확장의 눈에는 자신에게 가장 사랑받는 줄 알았던 여인의 배신과 함께 삶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 꺼져가는 것을 보았다. 이 밤은 이제 끝없는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었다. 비명과 고통의 심연. 목확장은 의자에 묶인 채 발버둥 쳤다. 그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이글거렸다. 너희들이 원하는 게 돈이라면 다 줄 테니 제발 풀어줘. 은행 비밀번호도 알려줄게.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세 명의 범인은 그의 애원을 비웃었다. 그들은 이미 계획을 세웠다. 돈을 챙긴 후에는 그를 죽이고 증거를 인멸할 작정이었다. 셰확은 차갑게 웃으며 목확장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아냈어. 하지만 네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으니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내놔야 해. 목확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는 카드와 휴대전화를 넘겨주었다. 그러나 범인들은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목숨을 건 잔인한 게임을 시작했다. 청광리는 그의 주머니에서 칫솔을 꺼내들었다. 그는 칫솔의 뾰족한 부분으로 목확장의 손톱 아래를 찔렀다. 목확장은 비명을 질렀다. 제발 멈춰줘. 그는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아무도 그의 비명을 듣지 못했다. 장초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은 복수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과거 목걱장에게 당했던 모든 굴욕을 되갚아주기 위해 그를 고문하는 것을 즐기는 듯 했다. 목걱장은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완전히 깨달았다. 그는 돈을 주더라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살기 위해 시간을 끌었다. 모두 끝장이야. 그의 말은 범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장초는 차갑게 웃었다. 그녀가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당신은 그녀를 속였으니 우리도 그녀를 속이면 되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목걱장은 절망에 빠졌다. 범인들은 번갈아 가며 목걱장을 고문했다. 그들은 그를 묻고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다. 목걱장의 얼굴은 피로 물들었고 그의 비명은 점점 더 잦아들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가 셰왁에게 은행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셰왁과 창광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묶인 채 의자에 갇힌 목걱장을 남겨두고 장초의 새방을 떠났다. 목걱장은 혼자 남겨졌다. 그는 이제 자신이 끔찍한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후회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일을 자초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의 삶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이 모든 고통스러운 장면은 장초의 새방에 있는 카메라에 녹화되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나중에 다시 보고 싶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끔찍한 복수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목걱장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싶었다. 이 모든 고통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계획의 일부였다. 피로 물든 강,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의 눈, 셰왁과 창광리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동안 장초는 묶여있는 목걱장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수심과 만족감이 교차하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오빠, 내가 12만 위안을 땄을 때 나에게 해줬던 말을 기억해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거야. 라고 했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차가움이 숨어 있었다. 목걱장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제발, 초야. 내가 잘못했어. 뭐든지 다 해줄게. 제발 살려줘. 바로 그때 셰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초야, 돈은 뽑았어. 이제 놈을 어떻게 할까? 셰왁은 목숨만 살려주려 했지만 장초는 단호하게 말했다. 놈은 죽어야 해. 놈이 저한테 했던 짓을 모두 갚아줘야죠. 셰왁은 잠시 망설였지만 장초의 강렬한 눈빛에 결국 동의했다. 그들은 목걱장을 죽이고 시체를 유기하기로 결심했다. 목걱장은 장초의 차가운 눈빛에서 자신의 운명을 읽었다. 목걱장의 눈은 충격과 공포로 가득 찬 채 굳어버렸다. 그들은 시체를 검은색 나일론 봉투에 넣고 돌멩이를 가득 채워 무게를 늘렸다. 장초는 셰왁에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해. 놈이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두 기록으로 남겨야 해. 셰왁은 그녀의 말을 듣고 휴대전화에 카메라를 켰다. 그들은 시체를 담은 자루를 트렁크에 넣고 목걱장의 차를 몰아 강가로 향했다. 차가운 강물 위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쳤다. 강가는 아무도 없는 고요한 곳이었다. 그들은 차에서 시체를 꺼내 강물로 던졌다. 묵직한 소리를 내며 시체는 강물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들의 얼굴은 차가웠다.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의 눈에는 복수심과 탐욕이
승리의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장초는 쉐왁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피로 맺어진 잔혹한 공범 관계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냉혈한 살인자였다. 강물은 계속 흐르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끔찍한 비밀이 잠들어 있었다. 비디오 카메라는 이 모든 잔혹한 순간을 기록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의 범죄는 그들을 영원히 쫓아다닐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울리는 경고음. 목헉장의 죽음 이후 장초와 쉐왁은 잠시 동안 해방감을 느꼈다. 그들은 남은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쉐왁은 목헉장의 차에서 훔친 10만 위안 이상을 인출했고 장초와 함께 쿵밍으로 도주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믿었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흔적은 모두 지워졌고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밤의 비밀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힐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다. 목헉장의 아내였다. 그녀는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감을 느꼈다. 평소와 달리 며칠 동안 남편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그는 어떤 메시지나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목헉장의 아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12월 21일 아침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 시골길이었다. 이 사실은 경찰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한밤중에 목혹장이 왜 그곳에 갔을까? 경찰은 그곳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마침내 목혹장의 차를 발견했다. 차는 며칠 동안 그 자리에 방치되어 있었다. 경찰은 차 주변을 조사했고 그곳에서 핏자국과 범행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들을 발견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높았다. 경찰은 목혹장의 마지막 행적을 더 깊게 추적했고 그의 행방이 묘연해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이 장초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같은 시각 장초와 쉐왁은 쿵밍으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했다고 믿으며 웃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희망은 곧 절망으로 변했다. 기차에 오르자마자 그들은 휴대전화에 경찰의 경고 메시지가 도착한 것을 확인했다. 용의자 장초와 쉐왁은 즉시 자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 체포될 것입니다. 그들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그들의 완벽했던 계획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당황하여 기차에서 내렸다. 그들이 내리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경찰관들이 그들을 체포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교차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들의 완벽한 범죄는 결국 허무하게 끝났다. 어둠 속에서 울리는 경고음은 그들에게 지옥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다. 죄악의 심판대, 그리고 후회의 절규. 장초가 체포되던 날, 리장의 밤은 차갑게 젖어 있었다. 경찰차가 그녀를 태우고 도심을 가로지를 때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네온 사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한때 동경했던 빛이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죄를 비추는 심판의 불빛처럼 보였다. 며칠 후 쉐왁과 청광리도 쿵밍에서 차례로 체포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범죄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경찰서의 차가운 조사실은 그들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했다.
장초는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했다. 그러나 경찰이 그녀의 새방에서 발견된 증거들, 그리고 시체가 담긴 자루에 남아있는 지문과 DNA 증거들을 들이밀자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조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그녀는 목국장의 폭력과 굴욕, 그리고 그의 재산에 대한 탐욕이 자신을 어떻게 파멸로 이끌었는지 상세하게 진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괴물이 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때 동경했던 돈과 부유한 삶이 이제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지옥의 불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장초, 셰확, 천광민은 모두 죄인석에 섰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이 서려 있었다. 특히 장초는 재판 내내 흐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웠던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의 비참한 모습에 절망했다. 검사의 논고는 그들의 잔혹한 범죄를 낱낱이 파헤쳤다. 목헉장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끔찍한 행위는 법정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2008년 6월, 법정은 그들에게 최종 판결을 내렸다. 장초와 셰확은 고의적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듣는 순간 장초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이내 울부짖었다. 그녀의 절규는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꿈은 이제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버렸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단순한 욕심이었다. 그러나 그 욕심은 걷잡을 수 없는 탐욕과 복수심으로 변질되었고 결국 세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었다. 장초의 울음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파괴한 죄에 대한 후회와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절망의 절규였다. 죄악의 대가, 그리고 지옥의 문. 2009년 4월 17일,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처형장에서 셰확은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 그의 마지막 소원은 장초를 다시 한번 보는 것이었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셰확은 사형수들을 가득 태운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갔다. 셰확의 눈은 공포와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다. 그의 죽음은 그가 저지른 잔혹한 범죄에 대한 피할 수 없는 대가였다. 한편 장초는 사형 선고 후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그녀는 감옥의 차가운 벽에 기대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목헉장의 비명, 피냄새, 그리고 자신의 손에 묻은 피의 환영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한때 그녀가 동경했던 삶이 이제는 영원한 지옥이 되었으. 그러나 그녀의 운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9년 4월 17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장초의 사건을 재검토했다. 법원은 그녀가 셰황보다 범죄에서 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직접적인 살인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녀의 사형 선고는 2년간의 집행유예로 변경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장초는 눈물을 흘리며 법정에 감사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2011년 5월 6일, 장초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그녀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성실하게 복역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다른 죄수들을 도왔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2013년 7월 12일, 그녀의 형량은 19년 7개월로 감형되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한편 천광리도 모범적인 수영 생활로 여러 차례 감형을 받았다. 그의 형량은 2030년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후회하며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그들은 한때 욕망과 탐욕에 눈이 멀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지옥의 문을 열었지만 결국 그 문은 그들 자신을 가두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남긴다. 욕망과 탐욕은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으며 우리는 항상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그들의 이야기는 죄악의 대가에 대한 끔찍한 경고였다.